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끝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0일부터 많게는 차익에 대해 80%가 넘는 세금을 물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 정책의 비판적인 목소리엔 마귀 등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시점은 5월 9일입니다. 5월 10일부터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20에서 30%포인트가 추가돼 3주택 이상은 7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에 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이 양도세 중과를 피할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다만 집 매도 계약분까지는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안은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은 최대 3개월, 즉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유예하고 지난해 10월 정부 대책 때 추가된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까지 유예 기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로 인한 부동산 문제가 발전을 막는 암적 존재라고 밝힌 이 대통령은 보수 언론과 경제지가 다주택자를 옹호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돈이 마귀라더니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겼느냐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와 정부 내 다주택자들로부터 주택을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엔 할 수밖에 없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회담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두 장관은 악수하며 사진 촬영을 했지만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비공개 회담에 돌입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국 관세 인상에 대해 철회나 보류를 요청하고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로 도출된 공동 팩트시트 이행 문제 등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후 당내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오늘 연설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최근 물가, 환율 등을 언급하며 경제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장 대표는 어제 SNS에 대통령님, 요즘 참으로 조바심이 나시는 모양입니다라며 관세, 부동산 시장 등을 언급해 중산층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 운운하면서 극단적인 협박성 메시지를 내므로써 시장에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까? 또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 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단식 농성을 하며 주장했던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 의혹 특검, 이른바 쌍특검 도입도 재차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장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과 전문가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연설에서도 청년 중심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2030 청년들을 우리 당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 이후 당 내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만큼 당의 비전과 개혁안 메시지로 당내 봉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가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 역시 정 대표가 제안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당원 투표 일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적중앙위원회 가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의결안건 제2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중앙위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지난해 12월보다 찬성이 41표 더 나왔지만 반대표도 100표 넘게 늘었습니다. 정 대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1인 1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게 됐다며 당내 개파가 해체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1인 1표가 시행됨으로써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의 개파가 해체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개파 대신 당원에 인정받으면 공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 대표는 지난달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기습 제안했는데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합당 관련 당원 투표 일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책의원 총회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17개 시도당별로 당원 의견 수렴. 일각에선 민주당 초선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합당 반대 의견이 거세 관련 투표 일정은 지방선거 이후로 잡힐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1억 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1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민에 죄송하다면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는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경찰청을 들어옵니다. 김경선 시의원에게 받은 쇼핑백 안에 공천 헌금이 있는 거 전혀 몰랐습니까? 영장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실 의향 있습니까?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1차 조사에서 나중에야 돈인 줄 알고 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전달한 후 몇 개월 뒤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인 남모 씨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이 돈 받은 시점을 언제 알았는지, 반환한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총 1억 3천여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강 의원의 경우엔 헌법상 불체포 특권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해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버티면은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2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부터 12일 동안 부동산 시장을 향한 강경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 발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집을 팔 마지막 기회이고 아마는 없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이게 시장 안정 효과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아마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책이 없다 부동산 정책은 이것을 인정한 꼴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중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한 이유는 어떤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이건 이 대통령께서 후보 때도 주장했던 바예요. 그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와 어떤 충돌을 빚으면서까지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 그래야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을 테니까 그런 어떤 정책 목표 때문에 유예를 한 것이지 다주택자를 보호하거나 편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안 맞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달라. 이 얘기가 지금 사실은 거의 그 큰 이견 없이 주장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정책적 반응은 안 보이고 이와 같이 이제 뭔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책임은 내가 피해야 되겠고 그 책임은 저렇게 다주택자다. 이런 프레임으로 좀 가시는 게 아닌가. 이건 지방선거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더 정치한 이 부동산 정책을 위한 통계를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예컨대 새로 취득한 사람이 얼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 정도고 그다음에 유예 조치를 하니까 부동산 그 새로 취득해서 다주택자가 이 정도 늘었더라. 저는 이 정도는 국민께 보여주시면서 야, 이게 유예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정책을 그래서 내가 이 정책을 설정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아무런 통계가 없어요. 다주택자의 14%. 그럼 새로 취득한 사람들은 몇 명인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거는 특정 계층을 악마화해가지고 책임을 회피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어제 SNS를 통해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일부 언론을 향해서 돈이 마귀의 양심 뺏겼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특보님 이게 대통령께서 쓰시기엔 조금 거친 표현이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달을 가리키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라는 이제 속담도 있는데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본질을 보셔야지 그 본질을 가리키는 표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은 이미 4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왔던 것들이 문제인 것이지 지금 그 기간을 정확하게 종료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들였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책임 회피 방법이다 이런 표현을 또 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걸 하려고 했다면 지금의 상황을 그냥 가만히 유지하는 것 이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네. 지금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건드렸을 때 대통령에게 대한 공격 또는 이 정부에 대한 공격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런 좀 시장의 반응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이 망국적 부동산에 대한 그 처리를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한 최후 통첩에 나서자 야당은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국민에게만 팔라고 호통을 치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 묻습니다. 장관과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네, 이 대통령 방금 들으셨듯이 억지로 시켜서 파는 건 정책에 효과가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주택자인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이 거주하지 않는 집은 매물로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동참할지 이것도 궁금하고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를 더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작년에도 이미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 실거주가 아닌 부동산은 내놨다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의 잠실 장미 아파트 사건도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서야 강유정 대변인 그리고 김상우 춘추관장이 두 명이 매각을 나섰다라는 것이 뉴스에 나올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2020년 7월에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는 다 처분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서울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팔지 않고 본인의 지역구였던 청주에 있었던 아파트를 팔면서 아니 이것은 사실상 부동산으로서 자산을 증식하는 어떤 똘똘한 한 채만 남겨놓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어쨌든 아직도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매각에 나서고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다그치기 전에 본인들의 참모부터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도 이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 경실련이 사실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여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 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런 타당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이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하고 특히 이제 투기 자본을 이제 굉장히 중과세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벌고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저는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마치 이제 계속해서 주택을 뭐 일부는 이제 지금 처분을 하려고 내놨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아직 내놓지 않거나 처분에 나서지 않은 그런 참모들이 계속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정책의 진정성이 조금 희석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뭐 먼저 대통령께서 처분을 권고하기 전에 그냥 자진해서 이제 처분을 나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경실련의 이런 제안도 좀 쓴소리지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행보를 보면 입장이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 지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의 입장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도 가장 첫 번째로 이 주택 공급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저희 그 수도권에만 6만 호를 일단 공공 형태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민간은 민간대로 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 135만 호가 실제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이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다주택자의 수요는 좀 줄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료시키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이거 할 수 있다. 마지막이 이제 세제 부분인데 네. 이 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지난 신년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써야 하는 타이밍이 왔는데 안 쓸 이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을 어떤 쪽으로 하느냐. 이것을 세제로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수요 억제, 세제 이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의지. 이건 분명히 똑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제는 마지막 카드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에 보유세도 올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온단 말이죠. 이 가능성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세금 인상에 대한 저항 심리를 좀 와해시키는 그런 취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세금을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재정 확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원 발굴 차원에서 세금을 올린다고 저는 봅니다. 네. 부동산 정책이 이전에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저런 정책을 핀다라면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유세 등 인상에 따른 그 피해를 봤거든요. 서민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보면 세금 인상분만큼 그게 전월세로 전가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미 경험적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쓴다? 저는 그거는 정책적 실패를 알면서도 세금을 올리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세원 확보 차원인 것이지 이게 부동산 정책 또는 부동산 주거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정책을 쓰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저 부분 증세는 안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세원 발굴이 정말 필요하면 그걸 국민께 솔직히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세금을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마치 부동산 정책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세금 올린다라는 취지로 하게 되면 저는 이거는 좀 솔직하지 않은 그 어떤 시정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향해 경고성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일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계속해보겠습니다.
대통령 며칠 전에 한국이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라는 캄보디아를 겨냥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요거 게시글이 좀 삭제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요거 배경이 있을까요?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한 걸로 짐작이 됩니다. 전대미문의 외교 망신입니다. 한없이 가벼운 이재명식 SNS 정치가 경제, 외교, 사회 전 분야에서 좌충우돌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충분히 홍보가 돼서 삭제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SNS가 너무 가벼웠다, 이 국제적 망신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러한 글을 올리신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 방식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글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언어로도 써 있었기 때문에 외교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참모들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캄보디아 측의 항의를 받고 삭제를 했다라기보다는 홍보가 돼서 삭제했다라고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외교부는 캄보디아 측의 이 항의가 초치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캄보디아 현지 언론에서는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게시물에 분노를 표출했다,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대통령의 SNS라는 것은 이재명 개인의 SNS가 아닙니다. 글을 하나하나 쓸 때마다 국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처럼 외교 문제로도 비화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참모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의 SNS 게시글도 이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삭제한 거는 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양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이 SNS 게시물도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하면 이제 SNS 같은 이제 전자문서에 해당하는데 그것도 이제 대통령의 이제 업무 관련해서 작성을 했으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글을 올린 것이 이제 청와대 공식 계정이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계정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뭐 그게 바로 대통령의 기록물법에 의한 기록물이라고 단정하기 좀 어렵고요. 과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개인 계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물에서 저는 제외시키고 공식 계정만 넣은 것으로 얘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작성한 글을 그러니까 수정하는 건 당연히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게시했다가 삭제하는 것도 저는 그거에 본인이 기록하고 수정한 거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뭐 대통령 기록물에 설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뭐 기록물법 위반이라서 뭐 처벌해야 된다라는 거는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전당원 1인 1표제가 민주당 중앙위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 정족수 미달로 좌초된 지 2달 만인데 이 정 대표의 환영 입장 먼저 듣고 오시죠. 이렇게 1인 1표가 시행됨으로써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의 계파가 해체될 것이다. 당내 대통령실 계파가 해체돼야 취지로 좀 내킬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심동행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대통령을 사랑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뛰는 동지들이다. 네,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1인 1표제가 2달 전보다는 반대표는 늘었지만 어쨌든 제적 인원 과반 찬성으로 중앙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정청래 대표의 당 장악력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그 민심을 수렴해서 이해관계를 녹여내는 이 기구의 작동은 좀 수기 과정이 생략된 채 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 대표나 또는 그 유권자의 동원력 있는 분이 의사결정을 하면 그에 따라서 오는 그 민심을 이용해서 당내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런 이제 불합리함이 있을 수 있는 거라서, 물론 운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향후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계파 갈등이 더 커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파 갈등이 양상이 달라질 뿐이지, 예를 들면 지금 뭐 저희가 청딸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를 좀 지지하는 이런 당원들의 모임, 또는 당원들의 세,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등 친명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세, 거기다 조국혁신당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이런 진보 진영의 세, 이런 분들이 더 격화되는 싸움을 할 것이다. 다소 감정적 대립의 가능성도 커진 거죠. 예전에는 중간에서 당협위원장이든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고 완화할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완충제 없이 그대로 부딪히는,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당내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윤 위원장님의 해석과는 다르게 정청래 대표는 당내 개파 해체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까 녹취에서 보면은 이 기자들이 친명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완전히 부인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제 정청래 대표께서 우리 당에는 지금 어떤 특정 계파가 있다 없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사실 과거의 정당에는 특정 계파들이 많이 존재했죠. 네. 그러나 지금 이 1인 1표제가 도입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공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군가의 입김, 누군가의 뒷배 이런 것들이 작용되지 않고 이 당원들에게 인정받고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천에서 배제되지 않는 그런 공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특히 뭐 당내에 친명계 저희 다 친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특정 계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데 그 모두의 대통령을 특정 계파의 수장처럼 이렇게 좀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도 당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강 변호사님, 네. 이 1인 1표제 도입이 차기 당권 경쟁 구도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1인 1표제를 도입한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할 것이다라고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왜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당내에서의 어떠한 갈등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는 박찬대 후보에게 당원 투표에서는 크게 이겼지만 대의원 투표에서는 또 크게 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주고 그다음에 총선에 있어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인데 결국에는 최근에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있어서도 친명계보다는 친청계 인사들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바로 2달 전에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1인 1표제에 대해서 다시 강하게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것이 60%가 넘는 비율로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흔들릴 수 있었던 리더십을 완전히 복구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향후에 합당 과정에 있어서도 어떠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는 올해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있어서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뭐 김민석 총리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당내에서 김민석 총리가 나오던 다른 사람이 나오던 간에 정청래 대표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1인 1표제 통과로 정청래 대표 일단 한숨 돌렸지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도 여전히 왜 지금이냐 이런 당내 반발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 대표가 이제 반대파 최고위원들을 만나면서 수습에 나섰는데 뭐 아까 6월 지방선거, 8월 전당대회 이렇게 여러 시점이 있는데 뭐 원하는 시점에 좀 합당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제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1인 1표제가 통과된 거가 일종의 분수령이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뭐 반발하고 뭐 계시는 이제 최고위원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분들마저도 이제 포용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로우키로 이제 만나서 설득을 하고 실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제 뭐 이제 반발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에 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이제 본인이 많이 불찰이다라고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당원들에게 굉장히 울림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좀 더 당원들 이게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계시는데 결국은 이제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인데 근데 그 전까지 사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제 인신공격적인 비난과 이제 모욕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점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틀 전 의원총회 당시에 친한계 정성국 의원이 원외 인사인 조광환 최고위원의 참석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막말 충돌이 빚어졌는데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조광환 최고위원이 제가 앉아있는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갑자기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야 나와 이러더라고요. 엄청나게 고압적인 자세로 사람을 모욕을 주길래 나도 조금 거칠게 반응을 했지. 국회의원이 대단한 벼슬인지는 알았지만 정성국 의원의 고압적 태도를 보면서 와, 우리 국회의원의 태도 자세가 위세가 대단하구나.
네, 이 두 사람이 이제는 누가 먼저 도발했냐 이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원외 당협위원장들 의원 갑질이라며 정성국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는데 당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막말이나 아니면 이런 태도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분들의 수준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수준에 대한 정책 평가를 당원 국민들이 할 것이고 그건 뭐 그거고요. 최고위원이 그 원내 총회, 의원총회 가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당원 당규상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원내 최고의사 결정기구는 의원총회지만 당무의 최고의 결정하는 데는 최고위원회고요. 그다음에 원내 의원총회에서도 보면 당내 그 당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보고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최고위원을 불러서 당무에 관련된 설명을 요구하게 되면 그런 자연스러운 참석인 것인데 그거를 문제 삼는 것은 저는 당원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 왜냐하면 지금 징계 문제는 당무예요. 원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무에 대해서 징계 문제를 의논했던 최고위원이 가서 발언하겠다는데 그걸 왜 막죠? 저 부분은 정성국 의원이 좀 당원 당규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사람 간의 막말 공방에 대해서는 서로 사과하고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발생 8시간 만에 진화는 됐지만 직원 약 500명이 긴급 대피하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화재 진압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유진 기자, 불길 지금은 다 잡힌 겁니까? 네, 소방당국은 인력 135명과 장비 57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7시간 50분 만인 어젯밤 10시 49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잔불 진화와 인명피해 상황에 대비한 수색 작업이 늦은 밤까지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후 2시 59분쯤 시작됐습니다. 불은 3층 식당 생산 라인에서 난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발생 당시 공장 전체 건물에는 544명이 근무 중이었는데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근로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울산에 있는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과 최근 충북 음성공장 화재 현장에 처음 투입됐던 무인 소방 로봇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고 옥상 철근이 내려앉으며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공장에 자체 스프링클러 대신 옥내 소화전 설비만 설치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전 10시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재 초기 폭발음이 들렸다는 근로자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화재를 목격한 인근 주민은 폭발음이 3번 들리고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사락이라고 불리는 서울 땅에도 빈집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광화문에서 2km 떨어진 종로구 옥인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골목에는 빈집이 많아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일지 함께 가보시죠. 벽체가 날아간 집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인적이 끊긴 빈집 앞에는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계세요? 여기는 사람이 안 산 지가 오래됐나 봐요. 이렇게 계량기가 0인 거는 처음 보는데요. 이 지역에 빈집이 늘어난 건 2016년 재개발 지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부터 실망한 주민이 하나둘 떠나고 고령 집주인이 숨지며 여기저기 생겼습니다. 안 된다고 취소된 재개발하다가 우리 아저씨도 여기서 몇십 년을 재개발하다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누워 있어요. 전국의 빈집은 서울 10만 2천여 가구 등 모두 159만 9,086가구. 구도심은 재개발 등으로 농어촌은 인구 감소로 최근 3년에만 10% 넘게 늘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50년 300만 가구를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집도 비어있고 여기도 흉물스럽게 여기 뭐 쓰레기도 엄청 많이 있고 많이 쌓여있고 엄청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그렇죠.
관리 안 되는 빈집은 전기 누전 등 화재 위험이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강남 구룡마을 대형 화재도 빈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안전과 치안 우려에 당국이 철거도 하지만 한 해 수백 호에 그칩니다. 아파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는데 골칫덩이 빈집은 계속 느는 부조화 상황.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준다든지 또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빈집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주택 공급도 그 활력을 넣을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저 활용 못하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빈집 문제. 이제는 방치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인 듯합니다.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 오르며 5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차례상에 오르는 주요 성수품 가격이 일제히 올라 설을 앞두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커졌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명절 대목을 앞둔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야 할 물건은 산더미지만 가격표를 보면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한 20%는 비싸는 거거든요. 명절에 식구는 뭐 많이 모여도 배를 조금씩 줄여야죠. 조금씩 사야 돼.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고환율 여파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생선과 소고기 등 설 성수품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습니다. 쌀과 사과가 각각 18%, 10%씩 올랐고 수입 소고기도 7%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갈치와 고등어 같은 국민 생선값이 각각 11%대로 뛰며 전체 수산물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획량 감소라든지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명절 선물 세트나 차례상 단골 손님인 조기는 1년 만에 20% 넘게 늘면서 이른바 금조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계란값마저 7% 가까이 오르면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고기나 야채나 생선이나 이거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좀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수산물 대전이나 이런 거를 찾아서 그런 거를 좀 구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13일까지 1일 물가 조사를 실시해 주요 성수품 물가 동향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올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에 그쳤지만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불안은 여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더 높은데 왜 그런 건지 손서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물가는 계속 올랐지만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물가 추세 자체만 보면 2%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관리 목표치에 딱 부합했습니다. 네. 작년 여름부터 물가는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다가 겨울에 다시 또 2% 이상, 2% 중반대까지 오르면서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고 12월에 2.3%로 좀 꺾였다가 이제 1월에 2.0%로 다시 내려갔으니까 이제 이 물가 관리 자체는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일단은 우리 물가에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에너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난방 수요까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지난달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이제 배럴당 80달러에서 60달러대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부담이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여름부터 이제 이상 기후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품목별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들이 반복이 돼 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담들이 이제 올 겨울 그리고 올해 들어서면서 조금 부담이 낮아졌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 자체는 여전히 2.6% 정도 높은 편이지만 네. 최근 4개월 내 그 높은 상승률은 좀 낮아진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일단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오르긴 올랐는데 상승률이 조금 둔화됐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격이 좀 많이 오른 품목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개별 품목별로 보면 여전히 비싼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상추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 오름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좀 10개월째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환율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수입 농축산물도 오름세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입 소고기라든지 뭐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수입 과일 등도 현재 2자릿수대 상승률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요즘에 반도체 품귀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용산전자상가 가면은 그 디램 같은 반도체 부품 못 구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또 신학기를 맞아서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각종 IT 제품들의 가격이 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신학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것들 많이 구입하시거든요. 신제품 나오는 경우 최근 평균 가격이 300만 원을 다 넘었고요. 고사양 제품의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도 육박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른바 칩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생활 물가, 요거는 2.2%가 올랐다는 점입니다. 서민들의 체감 물가가 더 높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생활 물가 지수를 별도로 이제 추려서 데이터를 내는데 이게 이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품목 144개 품목만 가지고 이제 물가 지수를 산출하는 건데 이건 네. 여전히 지금 높은 상태에 있죠. 물가는 2%대로 낮아지면서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왜 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을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고환율 고물가에 오랜 시간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이제 1년 전과 비교해서 몇 % 올랐다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지만 그 고물가 상태가 몇 년째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느끼는 누적된 체감 물가는 상당히 높은 상태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품목별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품목들은 아직 가격이 높은 상태인 게 많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설 연휴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설 연휴 앞두고 수요가 올라가는 품목들 뭐 수입 소고기라든지 쌀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히 큰 상태고 마지막으로 하나 외식 물가라든지 가공식품 물가도 높은 것이 여전히 체감 물가를 높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른바 워시 쇼크를 딛고서 하루 만에 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시총도 사상 처음으로 5천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네.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반대급부로 우리가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했는데 아직 코스피 5,000 안착에는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장중 변동폭이 워낙 컸죠. 그래서 그제는 기억하신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을 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매수 사이드카가 하루 사이로 이제 발동이 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여파였습니다. 월가를 비롯해서 시장에서는 아직 케빈 워시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네.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그가 어떤 통화 정책 방향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따른 공포가 나왔고 그 공포가 증시를 크게 흔들었던 요인이었는데 이걸 이제 빠르게 벗어났던 거는 우리 증시가 그래도 성장하고 우상향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더 큰 폭으로 뒤집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기저에는 역시 반도체가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정규장에서만 11% 올랐고요. 네. 시총 2위 SK하이닉스는 9%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여전히 메모리 사이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두 쌍두마차가 증시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도 간단하게 짚어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JP모건,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이 JP모건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대폭 상향을 하면서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최고 7,500까지 열어놨습니다. 이 실제 코스피 전망치까지 가기 위해서 뭐 반도체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어떤 과제가 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요. 뭐 다 짚을 수는 없겠지만 반도체 말씀 주셨으니까 JP모건에서 7,500까지 코스피가 갈 것 같다라고 보는 그 아주 핵심적인 근거도 사실 반도체 이 섹터에 대한 이익 상향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에 답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오른 거는 반도체 실적 상향에 대해 근거를 하고 있고 두 쌍두마차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선두에서 끌고 나가고 있는 이런 장세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그러면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반도체 섹터에 악재가 발생하면 반대로 그건 조정폭이 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올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도체 관세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면 반도체의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죠. 최근에 한미 관세 협상에서 불협화음도 나타나고 있죠. 이 반도체 관세가 잘 이루어져야 안정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우상향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야 코스피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거든요. 반도체 관세가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 첫 주 만에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깜짝 흥행을 거둔 건데 영부인 특혜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Here we go again.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는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식을 앞둔 지난해 1월 영부인 멜라니아의 20일간 일상을 담았습니다. You will see humor, you will see grief, you will see fashion. So I'm very proud of film. 지난달 30일 개봉했는데 첫 주말에만 우리 돈 102억 원의 수익을 내며 지난 10년 내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중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Oh, the movie, it's amazing. I think that everyone has to come and see it. I'm going to come for the second time. 다큐 영화가 소규모로 개봉하는 관례를 깨고 블록버스터급 규모인 1,700여 개의 스크린에서 물리한 공세를 폈습니다. 제작사는 판권료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중 400억 원을 멜라니아가 가져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지층을 노린 노골적 수익 사업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Okay, it was an excellent documentary. I really liked it. She's doing a good work, Melania. 이례적 흥행에도 일부 평단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 영화 평점 사이트에선 100점 만점에 7점을 받았고 북한식 선전물보다 더하다는 비평도 나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봄이 언제 올지를 점치는 아주 특별한 주인공인데요. 오늘 입춘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지구 반대편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하 19도의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친 미국 펜실베니아인데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치류 기상예보관 펑스토니 필이 등장합니다. 올해로 140회를 맞이한 그라운드 호그데이 행사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필이 굴에서 나와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지에 따라 봄의 시작을 결정하는데요. 올해 필은 자신의 그림자를 확인했고 이는 곧 6주 더 매서운 겨울이 이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봄의 길목인 입춘에 전해진 사뭇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6주나 더 기다려야 한다니 아쉽고 저는 또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 열기가 대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필을 보기 위해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은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추위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는데요. 그라운드 호그 한 마리의 몸짓에 수만 명이 환호하고 탄식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매서운 추위도 잊게 만드는 필의 독보적인 존재감은 긴 겨울에 지친 사람들에게 설렘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 진정한 봄은 달력의 날짜를 따라 오는 게 아니라 추위를 즐기며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음만은 따뜻하게 한 발 앞선 봄을 맞이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봄의 초입을 알리는 절기 입춘입니다. 이 이름에 맞게 비교적 온화한 날이 될 텐데요. 서울은 오늘 영상권으로 시작했고요. 부산은 한낮에 12도까지 껑충 올라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쉬어간 틈에 국외 먼지가 유입됐습니다. 수도권과 충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는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은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청주와 대전 9도, 광주와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지만 모레인 금요일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